네, 발달 심리학 5월 1일 수업 2차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차 시간에는 언어 발달 이론에서 우리 행동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생득론적 관점입니다. 이 생득론적 관점은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왔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제 용어는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첫 1차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번 학기가 3학기 차이고 다음 학기 이제 졸업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갈수록 이제 자꾸 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더 전문화된 용어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득론적 관점은 앞서 우리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나왔던 내용들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생득론적 관점은 아동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이 아동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아동 때 우리가 이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찌 보면은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어릴 때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은 그 언어가 평생 자기 모국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느 환경에서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실 언어를 들어야지만 우리 들은 대로 우리가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 언어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단어를 정확하게 못 들으니까 정확한 발음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지금 아동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을 좀 다르게 보는 생득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다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발달의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습득 장치를 보면은, 두 번째 보세요. 언어를 습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촘스키는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극의 빈곤에도 언어를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언어를 습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인지 능력, 우리가 그거를 소리로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이제 말로서, 언어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장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무언가 언어를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쉽게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촘스키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극의 빈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환경적 영향이 크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전혀 외부의 자극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왜 늑대 소년 우리 들어보셨죠? 왜 산속에서 나중에 발견이 되었는데 늑대가 이제
이렇게 자기 양육하고 있던, 그래서 이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네 발로 기어다녔고, 그리고 뭐 불을 사용하지 않았고, 짐승들 중에 불 사용하는 짐승은 없잖아요. 사람만 유일하게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밤 같은 경우에 불빛을 보고 이 불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경로로 그렇게 이제 늑대에게 길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사람에게 구출되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건강히 살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결국엔 2명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인간에게 어떠한 이제 이 언어 자극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촘스키가 말하는 거는 바로 외부의 자극, 이 자극의 빈곤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즉 자극이 적다 하더라도, 자극이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자극이 적어도 인간 자체에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끔씩 TV에서 보면, 다큐 프로그램 보면은 왜 산속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만 사는, 뭐 쉽게 말하면 자연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TV에 다큐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나오고 외국도 나오고. 말이라고는 엄마 아빠밖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까지, 소년으로 성장했을 때까지 엄마 아빠로부터 대화가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요즘 우리 그냥 도심권이나, 도시는 아니더라도 그 일반 우리 사람이 사는 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학교도 가죠. 학교는 아니더라도 뭐 어린이집 가거나 또 이웃집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엄마 아빠하고만 사는 이 어린아이도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언어의 자극이 굉장히 빈곤하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발달 장애가 없지 않는 이상은, 어느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일반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생존론적 관점에서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촘스키는 이 외부의 자극이 적다 하더라도 언어를 누구나 이제 습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편 문법입니다. 자, 이건 문화 보편적으로 누구나 문법을 익힐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그 생존론적 관점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 어찌 보면은 뭐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더 고등학문을 배우고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 국어란 과목과 뭐 문학이란 과목과 어찌 보면 언어 능력, 그런 이제 내용을 배우고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다 활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편 문법이라는 거는 누구나 기본적인, 보편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본적인 이 문법의 언어 능력 또한 어떻게 다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생존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생존론적 관점은 이 언어 습득 장치와 이 보편 문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발달이 시간이 갈수록 누구나 그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달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상호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상호주의적 관점은 자, 또 조금 다른 이제 입장에서의 설명인데, 자, 내용 보시면은 이 상호주의적 관점은 자, 언어 발달이 선천적 능력과 경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 결국 이 언어 발달이라는 거는 우리 선천적으로 아까 제 생등론적 관점처럼 일부가 갖고 태어나서 그것을 활용한다 했잖아요. 이미 어느 장치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거 플러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전에 촘스키가 말한 것처럼
외부 자극에 대한 거, 이것이 결국에는 같이 내가 경험하면서 새로운 단어도 알게 되고 새로운 이 문화 언어도 알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경험의 상호작용, 우리가 태어나서 그 문화권에 살게 되면 그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외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즉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경험했다는 건 배우는 것도 경험이죠. 그리고 그 문화권에 가서 또 사는 것도 경험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이런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습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 아버지가 한국말을 쓰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면 일본 언어를 쓴다거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분이시면 베트남 언어를 쓰게 되면 자녀들은 자라면서 이 두 개의 국어를 쓰는 그 부모님의 환경 속에서 서로 그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한단 말이에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장치를 갖고 태어난 상태에서 두 개의 국어를 같이 경험하게 되니까, 보통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보면은 이 두 개 국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겠죠. 경험함으로 인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상호주의적 관점의 한계점. 사실 이거는 관점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뭐 퍼펙트한 거는 어디 가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항상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한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관점이 100%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주의적 관점의 한계점은, 그래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정확한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 자, 우리가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 국어를 쓰는 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언어를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한국 어머니 아버지, 즉 한문화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언어를 배우는 이제 자녀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 아동이 그 언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어찌 보면은 뭐 발달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이 언어가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여기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찌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 말을 전혀 할 수 없이 태어난 아이가 어느 순간 단어를 이야기하고 문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 컴퓨터, 휴대폰, 책, 그리고 뭐 기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집에서 이거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눈앞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그리고 인형,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소파 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건 뭐가 된 거죠? 경험된 거죠. 경험되면서 저한테 축적된 하나의 언어 지식이 된 거죠. 지금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거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 과정을 사실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는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한계점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별 언어 발달, 전 언어기부터 아동 중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전 언어기는 아기들이 금방 태어났을 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아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말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말을 익혀가는 단계, 단어를 익히는 단계, 그 아동 초기와 이제 아동 중기를 지나면서 대부분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우게 되죠. 이 발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기를 지나면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언어 문법 능력을 다시 배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전통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오셨던 우리 조상들,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학교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전어기부터 아동 중기까지 발달이 어찌 보면 생殖론적 관점에서 본 것처럼 이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서로 기본적인 것이 경험과 타고난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게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라면 그에 맞는 수준의 뭐를 더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이 문법 능력과 그리고 뭐 그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을 또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스피치 강사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교육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일상 속에서 쓰는 이 말을 그대로 교육에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활용 능력이나 또 말하는 능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화면에 보이는 전 언어기부터 아동 중기까지는 사람이 모두가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단계별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대학생이 보통 우리가 성인 초기라고도 하고 청소년 후기 청소년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자기 필요한 만큼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이런 별개의 문제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언어기, 이때는 목 울리기, 태어나면은 저건 그냥 소리죠, 소리. 그러다가 이제 옹알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특히 태어난 신생아가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옹알옹알 거린다 해서 우리가 옹알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소리 내는 거랑 또 다르죠. 물론 소리이긴 한데 뭔가 자기 입장에서 자꾸 의사를 전달하려 하잖아요. 그 옹알이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보통 엄마 아빠가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짓이, 처음에 태어난 아기들은 몸짓을 거의 어찌 보면은 자기가 의식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무조건적인 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전 언어기를 지나면서 영악이, 뭐 과잉 확정과 과잉 축소, 뭐 신속 대응과 제약, 의 폭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요 슬라이드가 뒤에 보면은 전 언어기에 대해서 이제 목 울리기부터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그리고 영아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아동 초기와 아동 중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다 하는데, 앞으로 4개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로 요약해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시면서 첫 번째 전 언어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언어기를 보시면은 먼저 목 울리기.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방 태어난 신생아라 보시면 됩니다. 생후 약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영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신생아가 주로 기쁘거나 만족감을 느낄 때 성대 뒤쪽에서 울려내는 소리,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우는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욕구가 결핍되면은 어떻게 하죠? 막 울어서, 울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 젖병을 물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보통 보면은 자신의 뭐예요? 이 욕구가 충족이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우리 흔히 보면은 처음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웃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얘가 밥을 시키면 이제 이 분유를 실컷 먹고 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특히 우리 아기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들 이제 등 이렇게 등 쓸어준다 하나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 이렇게 주물러주면 애기들이 뭐 어른들도 시원한 것처럼 애기들도 시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 표현을 내거든요. 그때 표현은 우는 소리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막 기분 좋아서 내는 수도 있겠죠. 그게 일단은 왜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생殖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장치는 갖고 태어났지만 아직 그 단계는 오지 않았는 거죠. 이 발달 단계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목 울리기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옹알이,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생후 한 6개월이 지나가면서 시선 고정도 잘 되고 뭐 쉽게 말해서 목도 가눌 수 있고 이쯤 되면은,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양육자의 반응은 전 언어기의 발성 발달에 결정 역할을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옹얼옹얼 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옹알이를 하면은 비슷하게 말하면 옹 하면서 똑같이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반응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하면서 또 단어를 쓰게 되고 이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아이들이 6개월이 지나고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육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 옹알이 발성이 어떻게 개인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좀 빠른 아이가 있고 말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말이 좀 빠르면 어떻게 하죠? 다 천재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던가요? 다른 사람보다 말 몇 달 좀 먼저 한다고 천재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보다 말 몇 달 좀 늦게 한다고, 물론 이제 장애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말을 좀 늦게 한다고 이 아이가 학습 능력이 부진하거나 뭐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굉장히 또 말 좀 빨리 하면 너무 좋아하고 말 좀 늦게 한다고 굉장히 또 막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자녀를 이미 양육해 보니까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인생 잘 못 살고 있던가요? 아니거든요, 결국엔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형이랑 저희 형수 같은 경우는 참 공부를 잘했어요. 저랑 어쩌면 저희 집사람보다 공부를 정말 더 잘했거든요. 왜냐면 인서울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둘은 참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굳이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또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게 자기 능력껏 버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짓 해서 버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 경제적 능력은 제가 사실은 저희 형이나 형수보다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물론 그렇다고 공부 뭐 못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말을 조금 몇 달 먼저 빨리 한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뭔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좀 더 성적이 좀 좋다고 해서 그 아이 인생이 완전히 비단길 인생, 꽃길 인생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얘가 가시밭길을 돌밭길을 가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분명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가 목 울리기 옹알이 이 과정을 자녀를 다시 양육할 선생님은 안 계시겠죠, 지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손자 손녀 보는 게 더 빠른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손자 손녀들도 이 과정을 다 지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전원하기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을 보시고 마지막 몸짓. 자, 이거는 이제 거의 돌쯤 되어가는 생후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 어른과 그 사물을 번갈아 보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러면서 뭘 하죠? 말을 하면서 단어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언어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언어기 과정에서는 목 울리기와 옹알이, 몸짓, 물론 돼 있겠죠. 당연히. 어찌 보면은 시선 맞춤, 눈빛 맞춤, 그리고 빛에 대한 반사, 반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 목 울리기와 옹알이, 몸짓, 이런 내용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전언어기 때에 어찌 보면은 이 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단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하기입니다. 자, 영하기는 제가 이제 간단한 아웃라인만 설명하고 이제 3차 시간에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할 건데 영하기는 이제는 우리가 흔히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돌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이 된다면은 대부분 다 보통 여자아이들이 빠르더라고요. 저희 애도 보니까 저희 아들은 돌전차할 때 못 걸어 다녔거든요. 그 자꾸 일어서고 가만히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11개월 채 안 되었을 때 이미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인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보통 여자애들이 남자애보다는 먼저 걷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남자보다 여자애들이 좀 더 빨라요, 보면요. 2차 성장도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힘이 더 센 이유도 어찌 보면 물론 이제 남자 여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영하기는 일단 돌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더 이제 나이처럼 확장돼가는 더 이제 발달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악이 관련된 내용부터는 제가 3차 실수업 시간에 이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3차 실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